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외부자들이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 중인데 또 한 통의 이력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장점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핵 말빨. 취미는 몸빼 댄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전 참 이분 다시 보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알러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한테? 이분 알러지 있으시네요. 아니요, 저는. 좋아하실 것 같아, 지금. 긴장하셔가지고. 긴장해서 그래요. 과연 누군지 네.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 어서 네,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요정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뭘 네. 긴장하고 그러세요. 긴장했어요. 네. 아이고, 아니, 어서 오십시오. 몸빼 댄스란 말에 빵 터져가지고. 이 국회의원을 하면 별거 다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무슨 행사장에 갔더니 네. 갑자기 몸빼를 입히더라고요. 예. 안 입겠다고 버텼더니 저희가 표가 한 1000표 있죠. 그래서 이거 바로 그냥 몸이 움직여. 표는 의원을 춤추게 한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한다. 지난번에 우리 외부자들을 찾아서 상남자 매력을 뽐내셨는데 오늘 수습사원으로서 오신 만큼 네. 예, 각오가 남다르셔야 됩니다. 뭐 저야 뭐 이제 제 4당의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뭐 수습이 아니라 수습에 인턴을 시켜주셔도 예. 아주 겸손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였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인이 준비한 짧은 성명서 아닌 성명서를 낭독을 했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가장 관심을 이제 모았던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아마 이미 참모들이 수차례 이야기해왔던 거, 뭐 정치 보복이다 이런 이야기로 가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바라는 것은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 이것도 이제 사실 이번 5번째, 전직 대통령으로서 5번째인데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 이번 일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쓰질 않았습니다. 사실 쓰기가 좀 애매했을 겁니다. 아마 이번 일이라는 게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나온 일 또는 뭐 정치적인 보복, 뭐 또 정치 악순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습니다만은 굳이 그 말을 이번 일이란 말로 가름을 했죠. 저도 좀 삐딱하게 좀 읽으면은 그런 거거든요. 지금 안보 상황, 경제 상황 얘기하는데 지금 적폐청산 이런 거 할 때냐. 그다음 나도 하고 싶은 말씀 많다.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굳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이번 일이 마지막에 되었으면 한다. 그러면 너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걸 그렇게 말은. 그러니까 그걸 아주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 근데 정치 보복이라고 말을 하지 않은 거를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됐을 때 MB에 대해서 다 털려고 했고 털었던 건 전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번의 경우는 좀 다른 것이 이 주변 사람들의 그 와해가 되면서 즉 세월을 통해 갖고 아마 정치 보복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이 좋아하지 않았던 MB에 대해서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지켜주지 못했던 MB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또 원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 제2차 조사에서 확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MB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저도 그런 요소가 있다. 왜냐하면 딱 관역을 쏘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관역을 맞으면서 거기에서 이것저것이 너무 많이 드러난 거예요. 과연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본인이 정치 보복을 안 쓴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보복이 아니고 사실은 보면 지금까지 수사상의 특혜를 보수 정권, 박근혜 정권 이어오는 동안에 엄청나게 받아왔던 거죠. 사실 박근혜 정권 때 제대로 탈탈 털었다면 이미 4년 전에 MB는 들어갔어야 맞죠. 근데 우병우 검찰, 이명박 때부터 심어놓은 그 보수 검찰이 쫙 가면서 이 검찰이 MB 정권의 수사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 방패막이를 간접적으로 이 수사의 특혜를 몇 년 동안 받아왔다가 네. 검찰이 드디어 바로 서니까 이 사필 규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검찰 내부자 출신으로서 네. 이번 그 수사에 투입된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첨단범죄수사부장, 네. 그다음에 특수부장, 검찰에서는 최고의 에이스들이 투입이 됐어요. 거기다가 직접 실무에 조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이 6급이나 7급 수사관들이 조서를 작성하는데 이건 부부장 검사가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사의 주체는 부장 검사, 조서 작성을 하는 실무관 역할을 부부장 검사. 그러니까 검찰이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우를 갖추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느냐. 이 투입된 사람들의 면면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없죠. 거의 없는 거죠? 없죠. 거의 없는 거죠. 부부장이 예, 직접 예, 그렇죠. 조서를 쓰고. 여러분 높은 분이 가면 이른바 티타임을 갖는다 그러잖아요. 네. 일반 피의자들은 티타임 안 갔죠. 그렇죠. 그 티타임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안심하고 조사 받으십시오. 아니 근데 이게 그게 이제 뭐랄까 법 앞에 평등이냐 불평등이냐라고 이제 굳이 따져 묻는다면 사실은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아무리 이게 죄를 지어서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오신 분이지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최소한의 의존적 예우를 했다. 저는 그 정도는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있다고 네, 봐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영상으로 조사하는 걸 거부를 해가지고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은 이제 동의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차이가 큰가요? 차이가 사실은 별 의미는 없죠. 별 의미는 없죠.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그게 이제 조사받고 본인이 답변하는 내용이 영상으로 남아 있다면 이게 이제 나중에 국가기록관에 영구히 남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역사 속으로 나중에 이제 30년이 지나면 기밀 해제가 돼서 이제 그 영상이 그대로 나갔을 때 본인의 자존심에 아마 심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수뇌부가 영상을 이렇게 동시에 보면서 그 수사를 지시를 그때그때 할 수도 있고 할 수 그런가요?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영상 녹화를 하지 말라 그걸 거부했던 거지. 조사하고 있는 그 장면을 수뇌부에서 아마 계속 보고 있었을 근데 겁니다. 그 녹화를 허락할 또 이유는 뭐죠? 그냥 아니 법에서는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검찰이 하면 하는 거예요. 하면 하는 건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녹화를 하게 되면 나 조사 안 받겠다라고 버티니까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었던 당신 뜻이 그 정도까지 된다 하니 우리가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한 이번에는 거죠. 굳이 그냥 그렇게까지 상황에 나간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나 그럼 조사 못 받아 이러면 했지 뭐 이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조서를 보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물론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네, 그랬지만은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변호인들이 깐깐해서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의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번에 네. 범죄 사실이 한 20개 됐다고 하는 거고 혐의가. 이게 실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자기는 자기가 했던 짓의 구체적인 기억을 대부분 뇌세포에서 포맷하고 딜리트 해가지고 없어지거든요. 기억의 편린이 없어지는데 검찰에 가서 보면 자기가 기억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정황들이 고스란히 다 조사가 돼서 나타나거든요. 보다 보면 처음에는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은데 곰곰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조서를 보면서. 그러니까 20개 항목에 대해서 조서 100페이지를 보는데 자기 스스로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죄가 되겠네. 이렇게 하면 내가 나쁜 짓이겠네. 이렇게 하면 이게 뇌물죄가 될 수도 있겠네. 가슴이 보면 볼수록 쿵쿵쿵쿵 떨리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이 혼미한 상황에서 계속 보면서 한 줄 한 줄 의미를 곱씹다 보니까 조서 열람하는 시간만 4시간, 5시간, 6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때 수정해달라면 수정해 줍니까? 수정해 주죠. 근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당신이 원래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잖아라고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정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수정 열람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이러이러한 취지로 수정을 했다고 요구를 한다라고 부기하고 끝내는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수정은 해줍니다. 수정을 해주고. 네. 안 가보셨구나. 나도 가봤는데 뭐 나는 잡범이라서 뭘로 가셨어요? 나는 누구냐면 명예훼손 뭐 명예훼손 모욕죄 이런 거죠. 듣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얘기하네. 검찰도 없고 그냥 그 뭐죠? 그 조사관이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했습니까 이런 거고. 아니 그 커피 한 잔 주더라고요. 자판기. 저분들도 힘들었겠다. 무려 21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여 개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님, 네. 만약에 이 전 대통령 측 전략은 한마디로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다스 내 것 아니다. 형님 내 거다. 그러니까 다스와 관련된 이게 사건들이 지금 몇 건이 이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스가 이명박
소유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스가 이명밖에 아니면 그런 행위를 할 동기 자체가 없는 거니까 가령 지금 삼성 이학수 씨가 보면 이 김백준 씨 통해 가지고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대납 요구를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백준 씨는 대통령 MB 지시 받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다스가 MB 거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건데 네. 만약에 다스가 MB 것이 아니고 형님 것이라면 MB가 과연 그렇게까지 할 이유나 동기가 있었겠느냐. 검찰의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학수도 거짓말을 한 거고 김백준도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런 식의 법정에서 변론이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돈 이렇게 갖다 쓴 거는 그거 내가 안 썼는데 국정원에서 뭐 정보 수행상 필요해서 쓴 거지. 뭐 10만 불 정도. 예. 아니, 뭐 지들이 기관 운영상 필요해서 쓴 거지. 내가 뭐 갖고라고 어떻게 했는데. 뭐 그런 변명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핵심 쟁점은 110억 원대 불법 자금 수수 혐의죠. 그렇죠. 이게 보면은 이제 혐의를 보게 되면 옛날에 우리 그 추석날 또는 설날 때 손님 오시면 이렇게 선물 갖고 오잖아요. 종합 선물 같아요. 그러니까 뇌물도 이게 뭐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하나가 일단 국정원에서 받은 17억 5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스 소송비 대납시킨 거 삼성 같은 데서 60억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또 당선 축하금이 있습니다. 이제 당시 기업들로부터 받은 것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공천 헌금으로 받은 4억이 있고 또 뭐 뉴욕 제과에서 받은 2억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구성이 다채로워요 이게. 예.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일단 특활비를 본인이 받으라고 지시했거나 뭐 그래도 본인이 받은 적이 없다. 10만 불은 뭐 받은 건 맞다. 그리고 이제 부분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이 다스 수입료 대납 사실에 대해서도 무료로 해준 걸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돈 받는 것은 몰랐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있고요. 거기서 그 증거가 나왔잖아요 자료가 보고서 같은 거. 근데 그것은 조작된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묘하게도 MB가 조사받으러 들어간 날 김백준 씨의 첫 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김백준 씨가 또 이례적으로 첫 재판은 보통 본인 확인하고 양측의 입장 듣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김백준 씨가 본인이 할 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MB한테 향한 이야기겠죠. 이 사건에 뭐 수사가 잘 돼서 모든 사실관계 잘 밝혀지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건 이제 MB한테는 상당히 좀 아픈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수를 꽂은 거하고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김백준 씨를 이제 몇 번 이제 그 캠프나 뭐 여러 가지 그 정치하면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빨랐고 그래서 MB하고 이 동기생이라서 저는 어떻게 저런 좋은 사람을 집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까지 하면서 곁에 둘 수 있는가. 그때만 해도 뭐 MB 신화라든가 뭐 청계천에 대한 이게 굉장히 있을 때라서 주위에 저런 사람이 있다면은 참 괜찮은 거다. 근데 이 김백준 씨가 이제 법정에서 그런 일종의 그 뭐 정말 최후 진술이 아니라 최초 진술을 그렇게 했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기사를 접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이게 결국 돈 문제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서 특히 김효재 전 비서관이 말하기를 정작 우리가 지금 변호사 비용도 넉넉하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좀 이 말을 좀 못 믿겠다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못 믿어요. 현찰이 없다는 얘기겠죠. 아니요. 그래요?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일관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본인 말씀이 유사 이래 최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권이라고 그렇죠.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워낙 깨끗하다 보니까 변호사조차도 못 구하고 방어조차도 제대로 못했다. 네. 뭐 그런. 근데 꼭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빅5, 빅3 이런 데다 의뢰하면 정말 많이 나와요. 네.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시간당 90만 원까지 받는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몇십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1년, 이 재판 자체가 한 1년을 잡으면은 1년 가죠. 거기다 뭐 변호사한테 대형 법인한테 우리 땅을 줄게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현금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화가 어려울 거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내부에서 비판을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 쓸데없는 그러니까 얘기를 본질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논란에 휩싸게 만드는. 그러니까 56억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현재 논현동 집이 실제가는 뭐 얼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 현금화 시킬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김효재 이제 정무수석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내 재산은 뭐
9만 원인지 뭐 그거밖에 없다고 하는 거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김효재 정무수석이 전 정무수석이 이걸 뭐 본인 입으로 했는데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돈이 없다고는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이 재판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으로 이 재판을 대처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삼성의 변호사비에 대해서도 내가 뭐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무료로 해주는 줄 알았다. 이거는 전혀 저는 MB답지 않은 거고 MB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고 저는 알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삼성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거는 항목에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한목에 이루어졌으면은 뭐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은 12만 5천 달러씩 월별로 납입을 한 거예요. 계산서라든가 이 재무제표라든가 이걸 아주 꼼꼼히 봤던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저는 나오기 힘든 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참 그 점도 실망했어요. 가족들까지 검찰 조사를 받게 했던 또 다른 주요 혐의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입니다. 검찰 소환 직전에 아들 이시영 씨가 평사원으로 발령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거 꼼수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죠. 이런 평사원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어느 날 평사원으로 들어갔다가 또 뭐 전무까지 됐다가 또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평사원이 되고 이 회사에 지분이나 역할이 없는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파란만장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가 그 큰아버지가 증언한 데 따르면은 그 10억이라는 돈을 그냥 자기가 빼서 그냥 썼다. 세상에 어느 평사원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그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건 뭐 평사원 코스프레에 불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무에서 재벌하고 평사원으로 내려오는 게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맞구나라고 우리가 확신을 더 주는 나중에 거잖아요. 재판 단계에서 회사 조직도를 제출하면서 평사원 아니냐, 평사원으로 된 조직도를 제출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판사가 그런 거 모를까요? 검찰에서는 당연히 그 이전에 이제 상무라든지 전무할 때의 조직들을 내겠죠. 근데 이게 재판이 오래 가다 보면 이게 막 이게 증거가 섞이다 보면 헷갈리는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판검사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어요. 시점이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네. 아무튼 법리 다툼이 많이 날 수밖에 네, 없어요. 방금 그럴 말씀하셨지만 여성 격리 직원, 뭐 이제 한 언론에서는 결국은 그 개인이 빼돌린 게 아니라 짜고 빼돌린 거다. 근데 결국은 검찰 조사를 가도 그 개인이 빼돌린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은 다 허위 보도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자금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100억인가 했던 게 그게 비자금이 아니라 원래 비자금은 따로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그걸 흉내내가지고 자기가 개인 횡령을 한 건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쪽에서 치게 되면은 이 사람이 큰 거를 불 수가 있으니까 쳐내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제 거죠. 110억 건도 어떻게 여 직원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언론 추측 보도를 했고 검찰도 그 추측 보도의 논조에 따라서 조사했지만 그거 아닌 게 드러났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 팩트 가운데는 상당 부분이 법원에 가서 이제 아마 진위 논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게 완전히 오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100억을 갖다 횡령할 수 있었느냐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더 큰 규모의 비자금이 있었고 그걸 보니까 거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어떤 사실관계를 다스가 MB 거냐 아니냐를 인정을 할 때 하나의 표준만 가지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말을 보고 이게 횡령한 주체가 여직원이냐 아니냐 있지만 또 다른 이 자금은 또 일부 해서 이명박 뭐 선거 자금으로 뭐 쓰였느냐라든지 돈이 어떻게 돌아갔느냐 이런 큰 뭉칫돈은 어느 정도 추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자금의 흐름과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 봐서 또 이학수 씨가 물론 자수서를 냈고 김백주 씨도 이학수 씨 자수서에 비슷한 말을 했지만 실제로 그러면 삼성이 그 법률 회사에게 뭔가를 맡긴 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삼성에서 뭔가 맡겼고 그게 변호사 피가 거기에 해당할 거라면 사실은 이학수 씨 자수서가 거짓말이겠죠. 근데 그런 건들이 전혀 없었다면 이학수 씨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저런 정황을 여러 가지 것을 막아지고 이게 MB 거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들, MB 거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들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맞다라고 결론이 내리면 다스가 MB 거가 되는 거예요. 보면. 굳이 불필요한 평사원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뭐냐면
무죄로 볼 수 있을 만한 근거를 몇 개라도 마련해 놓으면 나중에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라도 이게 몇 가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변호사를 하면서 했던 사건들 중에 기가 막힌 사건들, 어르신들이 성폭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60, 70 넘어서 법정에 가서 우리 인정하고 형 적게 받고 판사님한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가십시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조용히 그래요. 나 인정 못해. 그래서 왜요? 그러면 뒤에서 며느리하고 손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뭘 인정하란 말이야. 죽어도 안 돼. 나는 끝까지 알리바이 만들어 놓은 거 있어. 그걸로 주장할 거야. 이 영감님 입장에서는 조그만 자기 평생을 살아온 자기 가족에 대한 명분과 체면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이 변론 자세나 태도에 거기에 해당한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그냥 가고 싶은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한편 늘 푸른 소나무처럼 여전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분들도 계시죠. 지금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계신 분 중 한 분이 아닐까 싶은데 검찰 출두 당일에도 함께 하셨던 내부자 한 분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외부자들 남희석입니다. 예. 우리 이재호 대표님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당일에 대갑해 계신 걸 봤는데 혹시 그 당일날 그 안에서 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혹시 뭐 긴장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아니 아주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뭐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그랬다고. 예. 네, 편안하시더라고요. 직접 검찰청까지 함께 가셨는데 예. 그 포토라인에 서 있는 전직 대통령을 볼 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참 정말 찹찹했는데요. 꼭 그렇게 포토라인에 악착까지 세울 만큼 혐의가 있는지 꼭 전직 대통령을 그것도 뭐 전 대통령인데 그걸 굳이 억지로 그 뒤집어 써서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보고 이 정권이 진짜 막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다르게 검찰 출두 당시 예. 그 저택 앞에서 이렇게 많은 지지자들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지지자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께서 내가 조용히 가서 내가 내 발로 조사받으러 가는데 그 시끄럽게 사람 동원하고 오라 그럴 거 뭐 있느냐.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뭐 금방 이게 있었던 현직의 일이 아니고 이미 대통령 끝난 지가 한 5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한 시간이 뭐 5, 6년 지난 후에 그 전 대통령 일인데 그것도 뭐 그 마음속으로 이제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고 그렇다고 뭐 지방까지 가고 검찰청까지 가고 이러기가 좀 사실 어렵지요. 그 검찰 포토라인에서 이렇게 읽었던 대국민 메시지 있잖아요. 예. 그 누가 작성한 건가요? 제가 그 이야기 듣기로 참모들이 아주 강한 톤으로 문재인 정부의 이 행태에 대해서 또 이 정치 검찰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로 강하게 아주 비판을 한 글이 이제 나왔는데 그걸 받아보시고 한 이틀 이게 검토를 하시더니만은 그날 아침에 우리가 가니까 그 여러분들이 써준 것을 내가 읽어봤는데 그건 내가 그렇게 오늘 가서 할 도리가 아닌 것 같다. 그냥 내가 썼다. 하겠다. 그래서 그건 본인이 쓰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최근에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검찰 조사만 받고 나오면 연락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대요. 예, 그 뭐 김백준 총무기획관이라든지 김희중 부속실장이라든지 이분들 뭐 집사 같은 분들이고 또 재산 관리를 하셨던 이병모 그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런 분들, 그다음에 김성호 전 다스대표, 그다음에 강경호 현 다스대표 이 모든 분들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지금 내놓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분들이 왜 등을 돌렸을까요? 글쎄요, 그건 뭐 그 사람들 사정이 있겠죠. 등을 돌렸다 뭐 이런 표현보다가 자기네들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걸 뭐 등 돌렸다 배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사실이 아니라기보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네.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다스가 MB 거라고 한다면 간단하잖아요. 주식을 소유했다든지 차명을 주식을 가졌다든지 차명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았다든지 요 간단한 게 있는데 네. 그게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그 소위 말로만 입증을 하려고 검찰이 애쓴 것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검찰도 좀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 대한민국 검찰이 간단한 건데 그걸 못 받게 내갖고 그렇게 사람들 데려다가 정황 진술을 받는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근데 그 이른바 어떤 기업을 차명으로 소유한다라는 게 네. 주식에다 자기 이름 남기는 그런 방식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밝혀질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이걸 차명으로 소유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주식을 확인해봐라. 그럼 하나만 한 얘기죠. 왜냐하면 차명 소유라는 게 의미가 그런 방식. 그게 예. 진 교수님. 예. 그게 없으면 아닌 거죠.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소유가 아닌 거죠. 그 주식회사라는 게, 그 주식회사라는 게 주식 하나도 없는 사람 보고 이게 당신 거다 밝혀라. 그리고 사람들 데려가다 이게 MB 거라고 진술해라. 그럼 내보낸다. 이따구 짓을 하면 되겠어요, 그거. 네.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통 차명 소유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이름으로 소유한다는 뜻에서. 차명 소유라고 하면 차명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차명자가 나오면 차명 소유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배당이 가야 되잖아요, 주식에. 차명 소유한 만큼. 그게 없잖아요. 아니 그 차명은 누구냐면 그 이상은 형님하고 그다음에 누굽니까 그 처남 아닙니까? 아니. 그분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실제로 소유하고 아니. 그다음에 배당도 사실 이분들 이름으로 배당된 적도 없고. 아니, 진 교수님. 예. 형제간에 참여해 됐습니까? 형님 거면 형님 거고 김제 처남 거는 처남이 고인이 돼서 상속을 하면 이미 차명은 효력이 없어지는 건데 아니 그러면 세상에 형님 주식 갖고 이거 동생 차명 것 아니냐 그런 네. 식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주식회사가 온전하게 남겠습니까? 이재호 대표님, 예. 진중권 교수 답답하시죠? 아니 진 교수님이 안 그러신 분인데 진짜 말 답답하게 하시네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니 내가 진 교수 좋아하거든요. 논리가 명쾌해서. 그죠? 그런데 5 문제만 나오면 영 헷갈리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논리 명쾌한 분인데. 그 이재호 대표님께서 여전히 이명박 전 대통령 응원하고 계신데요. 응원이 아니라 내가 정치 검찰인데 많이 당해봤잖아요. 근데 지금 검찰이 하는 걸 보니까 진짜 답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조건 이명박 잡아가는 데만 혈안이 돼 있지. 그걸 좀 논리적으로 좀 법률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좀 조사할 생각 안 하고 이게 지금 군사정권대도 아니고 근 100여 명을 데려다가 이게 MB 거라 그래라. 저 써라. MB 거라 그러면 내보낸다. 안 그러면 당신 잡아간다. 이런 협박이라고 앉았고 말이지. 그 검찰이 할 짓이요 그게. 그런 협박을 검찰에서 했다는 제보를 받으셨나요? 아니 그건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한마디로 말로 모인사는 이게 MB 거라는 한 줄만 쓰면 당신 내보낸다. 안 그러면 당신 피의자로 기소한다. 이런 소리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그럼 조사하는 검사들은 물어보세요 그거. 그런 소리 했나 안 했나. 예,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약 한 어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16가지, 어떤 언론은 17가지, 누구는 또 18가지, 누구는 또 20가지다라고 하는데 이 혐의 중에서 이재호 대표님께서 인정하시는 혐의가 있나요? 인정하는 거요? 예.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이 대표님은 저랑 좀 다른 세계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것들이 있고 보도가 되는 것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영역들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다른 세계에 좀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진 교수님, 예. 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세계에 사는데 진 교수님 좀 삐딱한 세계에 사는 것 같아요. 아니 이재호 대표님. 예. 그러면 이 대표님 생각에는 지금 이게 이 정치 보복 수사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당연히 정치 보복이지. 8개월 전부터 처음에 댓글로 시작했잖아요. 댓글로 이명박 잡아간다고 온 천재 여다이고 댓글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특활비 또 난리 쳐놓고 그것도 시원찮으니까 다스 그것도 시원찮으니까 그다음에 무슨 뇌물 선거 자금 돈 2007년 뒤에서 났던 거 지금 검찰하는 행태를 보세요. 이명박 잡아가려고 표정 만들어 놓고 기획해갖고 이 난리를 치는 게 이게 정치 보복 아니면
세상에 어떤 게 정치 보복이요? 그러면 만약에 수사 결론이 유죄다. 예. 그래서 구속하고 기소해야겠다. 예. 이러면 이 대표님은 인정 못 하시겠네요?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대한민국에 만약 검찰에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고 정의가 조금 더 있다면 네. 사람을 그렇게 전직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잡아가는 건 그건 정치 보복의 한풀이밖에 안 되지. 이 대표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거예요. 대표님께서는 그 삼성에서 다스 소송에 그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그 팩트는 인정하시나요? 아니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삼성이 그 대납한 건지 아닌지 그거는 나는 그 팩트 자체가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뭐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내가 들은 거는 삼성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게 아니고 삼성 자기네들이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변호사들 자문회사에 미국 외국 회사에 거래한 거죠. 그 회사에다가 삼성에서 수임료를 준 게 다스 소송용 수임료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다스의 자문료를 줬다는 거는 그건 MB하고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다스에만 자문료를 준 게 아니라 그 법률 회사를 그 사람들이 갖고 삼성의 소송을 위해서 돈을 준 거지 무슨 MB를 위해서 돈을 준 거나요? 그 삼성이 근데 왜 다스를 위해서 변호를 해야 되나요? 아니 그거는 자기네들 그 삼성이 다스를 위해서 변호를 한 게 아니라 네. 에킨 컴퍼니라는 미국 법률 회사가 다스의 자문 회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삼성과 자기네들과의 거래 문제지 그거하고 MB하고 무슨 네. 관계가 있나요? 근데 이제 그 국민들로서는 이제 설사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정치 보복을 문재인 정권이 하더라도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맞냐 하는 생각을 국민들로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전 의원님 그야 네. 많이 뒤지니까 많이 나오죠. 뭐 10년 전, 20년 전 그 뒤지는 데가 안 나오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면 대한민국에 어떤 정치인도 내세워놓고 그렇게 뒤져나가기 시작하면 이 정도 안 나오겠어요? 언젠가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돈에 결벽증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나온 걸 한번 보죠. 일단은 뭐 털면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고는 하지만 이게 먼지가 110억 원어치 아니 나온다는 근데 거죠. 그게요. 예. MB와 직접적인 관련되는 돈이 있습니까? 돈 들어간 게 결국 MB 보고 준 것 아닌가 지금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 돈 관리를 위해 가지고 지금 움직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큰 형이 걸려 있죠. 작은 형도 걸려 있죠. 아들이 걸려 있죠. 조카도 걸려 있죠. 사위도 걸려 있죠. 부인도 걸려 있죠. 이렇게 가족이 총체적으로 부정부패 그 스캔들에 연루된 경우는 역사적으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진 교수는 전 말하는 게 그게 정치보복의 프레임인데, 형제간인데, 형제간에 회사를 하는 건데, 네. 형하고 동생하고 서로 그 관계가 없을 수가 없고, 네. 형제간의 회사가 일종의 집안 회사인데, 그게 당연히 관계가 있을 거고, 또 MB를 뒤지다 보면 당연히 가족들을 뒤지는 건데, 그 가족들을 뒤지는 게 잘못된 거지. 아니, 지금 어떤 회사, 큰 회사, 가서 뒤지기 시작하면 가족들 그 정도 가족 안 나오겠어요? 네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이번 정부나 아니면 검찰이나 아니면 국민들이나 어디 한 군데 콕 집어서 말씀하신다면 어디다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 검찰에서 하고 싶은데 네, 한 말씀 하시죠. 정치 검찰이 권력 잡고 칼 있을 때는 폼 나지만은 그게 결국 부메랑 되는 겁니다. 그게 검찰, 대한민국 정치 검찰의 역사입니다. 정치 검찰이 국가를 지켜야지 정권을 지키는데 그렇게 날뛰면 되겠습니까? 예. 검찰의 정의라는 게 국가를 지키는 정의지 한 정권을 지키라고 검찰에게 정의의 칼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이거는 국가의 정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이재호 대표님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예, 예. 앞으로도 건강한 활동 계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 교수님, 나 진 교수님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예, 항상 뭔가 이렇게 신념 있게 움직이는 모습에 대해서는 참 놀랐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이재호 대표님.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전 대통령에 이어 전 대통령까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은 모두에게 큰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질까요? 별 의문 없이 구속된다고 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재판이 쭉 이어질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그 재판 과정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관계와 법리상의 쟁점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 사건 자체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은근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입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좀 애매한 점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은 삼자 뇌물이 아니고 본인 직접 뇌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스가 이명박 거냐 아니냐 이제 이것만 입증이 되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큰 쟁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보다 좀 쟁점이 적을 거예요. 네. 다만 딱 하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의유를 했잖아요. 이게 뇌물인지 아니면 그냥 국고 횡령인지 그 부분은 법적으로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김경진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110억 원대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대략 한 30년 나온다고 봐야죠. 에? 네? 30년? 110억 원대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대략 한 30년 나온다고 봐야죠. 에? 네? 30년? 법에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10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물론 장량강경 제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법 정신은 1억이면 10년이에요. 대통령 권좌에 있을 때는 뭐 1억, 10억, 100억, 1000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딱 사법 절차에 들어가는 순간 이 억 단위 돈이 얼마나 큰지가 지금 드디어 이제 본인은 실감을 하실 거고 110억 뇌물이면 이거 만만치 않은 겁니다. 정치권에 불어닥친 미투 바람이 핵폭풍이 되고 있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 이름이 거론되는 폭풍전야 혼돈의 시기인데 요즘 민주평화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뭐 저희야 뭐 의원이 1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러는데 가지가 별로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긴 하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가능성은 매우 적다. 안심하시라. 그리고 민평당을 지지해 주시라. 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할 수는 없지만은 가능성은 낮다. 가능성 낮다. 근데 사실 뭐 지금 이 시각에도 여의도 대나무 숲이 끊임없이 울리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그야말로 뭐 초상집 분위기 아니냐. 그렇죠. 지금 이제 민주당은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지금 노출된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초비상이지요. 당장 뭐 안희정 전 지사는 지금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박수현 전 대변인 이건 뭐 미투하고 좀 상관이 없으면 좀 다른 문제예요. 뭐 이제 가정사와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어찌됐든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예비 등록을 했는데 당에서 사퇴해라 권유를 했고 처음에 이제 버텼습니다. 버티다가 이제 결국은 충남지사 예비 후보를 사퇴를 했고요.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같이 뭐 히말라야 산행을 했던 여성을 뭐 노래방에서 추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즉시 사퇴를 의원직 사직서를 썼죠. 미투랑은 좀 상관없는 거죠. 네, 그렇죠. 사생활의 네. 문제고 솔직히 저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거든 정치권에서.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내가 왜 알아야 되고 난 그걸 알 권리도 없고 그걸 의무도 없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내가 오히려 문제를 삼는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에 있는 여인을 갖다 왜 비례대표를 줬느냐. 그 문제가 제일 컸죠, 그래도. 오히려 그렇게 예.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된다는 네. 거죠. 근데 네. 그 사람 해명했다라면 거기 뭐 어차피 자리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고 하면 사실 해명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걸 우리가 허용을 하게 되면 아주 피곤해질 겁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선거에서 공천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구나 시의원은 아무나 못 돼요.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또 당에다가 공헌이나 헌신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박수현 대변인의 공천에 사적인 게 끼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은 이혼을 했건 또 어떤 이유로 뭘 헤어졌건 이거는 사실은 사생활이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생활에 공적인 요소가 끼어 있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 사적인 연인을 인해 가지고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대신에 이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 부당한 거액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런 사람도 없었다라고. 그렇지 한다면 않아요. 지역구에 가보면. 근데 박수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투는 아닌데 예, 아니죠. 미투의 이런 태풍 속에서 쉽게 말해서 이제 유탄이 튀어가지고 거기까지 그런 연결돼서 거죠. 이제 본인의 어떤 도덕성 문제,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연결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그냥 같이 연결돼서 그냥 한 번에 가버린 것 같아요. 이번 사안이 그런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 후보 측에서 어느 후보인지 모르겠지만 뭐
솔직히 뒷거리가 있어가지고 누굴 내세워가지고 타격을 입히해서 했다. 이런 건 굉장히 이제 사실 우리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할 그런 구습이죠. 그런 거. 민병두 의원은 무슨 케이스예요? 민병두 의원은 전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일본식의 사퇴가 아닌가 싶어요. 일본에서는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살하면서 뭐라고 해요? 나의 결백을 믿어달라 이러는 거예요. 일본 사회는 우리와는 다른 이제 의식구조를 갖기 때문에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을 제외한 나라에서 그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결백하면 끝까지 싸워가지고 자기의 결백을 증명을 해야지 그냥 죽어버리면 어떡하냐고요. 근데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매우 일본식 그 대처를 했다. 나는 성추행 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은 뭔가 평등하고 내려서 결백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조건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민병두 의원의 지금 지역구가 이제 홍준표 그 지금 대표하고 붙었던 데예요. 만만치 않은 지역구예요. 동대문인가요? 네.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민병두 때문에 죽겠다고 맨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냥 지역구를 아침 6시 새마을 그 무슨 버스 이런 데 가서 막 인사하고 밤 11시까지 술집이란 술집 다 돌고. 그러니까 자신의 혼과 육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국회의원직이라는 거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내던진다. 저는 이 논리적인 부분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세요? 제 추론인데 네네, 제 추측입니다. 아니 진짜 저는 추측이고 합리적으로 의견인데 의문이 들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네네. 저는 이게 성추행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은 아니래잖아요. 아니라고 하시는데 네. 어쨌든 단둘이 있었던 상황, 그다음에 여성분 얘기 이런 걸 보면 성추행 자체는 맞는데 다만 민병두 의원이 워낙 독실한 종교적인 심성을 가진 분이어서 아마 정말 아주 우발적인 실수를 그때 한번 범했던 것 같고 그 부분이 이런 미투 상황에서 정확히 나오니까 자신의 그냥 마음이 그냥 콱 막히고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려놓는데 다만 그 부분을 인정할 용기까지는 없었던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술이 아주 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근데 나는 그때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책임을 지겠다 이랬을 수도 있어요. 이 의원직이라는 거는 어떤 자리에서 마음대로 그만두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선거 권력에 의해서 선거를 준 한 분 한 분의 권력으로 뽑힌 아주 신성한 자리예요. 국민의 대표예요. 네. 그럼 이거를 자기의 어떤 수치심에 의해서 자기의 결벽증에 있어서 종교적인 강직성에 의해서 그걸 내던졌다? 그럼 만약에 그런 게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수많은 선거 과정에서 아예 출마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골치가 아픈 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는 굉장히 경미한 사안이에요. 또 우리도 그런 이야기 지금 했었고 그런데 의원직을 내던져 버린다 하면은 이게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민주당 내에서 유사한 사례가 벌어졌을 때, 자 상대 후보가 또 누군가가 아니 민병두 의원은 더 가벼운 걸 사퇴를 했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있어? 라는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으로 현재 민주당이 121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제2당인 한국당이 116석입니다. 그런데 민병두 의원이 이제 사퇴서가 처리되면은 의원 수는 120석이 되는 겁니다. 제2당인 한국당과 4석 차이밖에 안 나는 겁니다. 앞으로 특히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 선거에 나갈 분들 많이 계세요. 한 4명만 빠진다. 한번 5명 빠진다면은 지방자치선거 때 이제 기호가 틀려지는 겁니다. 현재 기호는 제1당이 1번이에요. 그럼 한국당이 1번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병두 의원을 붙잡으려는 이유.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기준점과 의석수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고민이 굉장히 심한 거죠. 최근 폭로에서도 이게 극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김지은 씨가 이제 자필로 글을 올린 걸 보고 정말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댓글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야, 이런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어떻게 사나? 우리 딸들을, 우리 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나? 이런 거예요. 근데 폭행을 당했다, 사기를 당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피해자의 진정성을 안 따지잖아요. 왜 하필 이것만 나오면 피해자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게 있어요. 서지현 검사 같은 게 뭐라 그러냐. 너 그걸 왜 폭로했냐. 잘해달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라든지 아니면 둘이 사귀었어 이거야 또 뭔가가 또 안 됐나 보지 이런 식의 그 시각 더 심한 건 꽃뱀이야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이 전형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사실 모든 방송이 19금이에요. 지금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은 이 뭐 카톡이라든가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애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는 애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다음날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루인스키하고 대통령이 한 이게 뭡니까 하고. 일단 언론 묘사가 과도하게 세밀합니다. 일반 대중들은 거기에 관심 쏠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럼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댓글 올려주고 또 하나의 속된 말로 뭐 안주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언론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이제 보도 준칙을 만들어야 돼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도를 어디까지 한다. 그건 사실 누군가 개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번 기회에 댓글 문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댓글 이야기를 하면은 뭐 이건 정말 표현의 자유 이야기하지만 그 표현의 자유 때문에 누군가가 목숨을 내던지고 싶은 정도의 피해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댓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한 사람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거운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댓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익명에 숨어서 어떤 배설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나쁜 댓글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거 보면 짜증나기도 해요. 뭐 이게 예부터 한번 하고 나면은 첫 회 때 본 후로 저는 안 봐요. 그래도 요새 팬이 많이 늘고 있어요. 우리 아예 안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고 나면 본인은 속이 시원할까? 본인은 뭐 남을 텐데?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로 통해서 남의 가슴에 못질하고 남을 정말 또 한 번 죽이는 이건 제 2차 살인이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무고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순순히 인정을 하게 되면 간단하죠. 근데 이제 인정을 안 하죠. 대체로 이제 사귀는 사이였다, 뭐 화관이었다, 이제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안 했다. 세 번째는 이제 피해자 쪽은 희미하게 기억이 있는데 또 가해자 쪽은 나는 전혀 기억이 없다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2차 피해,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 문제도 많이 제기가 돼요. 심지어는 아주 정신 나간 수사관 같은 경우는 당신이 당했던 상황이라든지 모습을 한번 재현해 보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명확한 증거를 발견해야지 기소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꼬치꼬치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자체가 이제 2차 가해로 다가온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확률은 매우 적어요. 100건이면 2~3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정말 꽃뱀이나 무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우리 주병진 씨 고소했던 분 무고죄로 실형 살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무고 꽃뱀의 사례가 없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팩트 파인딩을 해야 되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아니라 그러면 그때부터 머리가 그냥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이게. 최근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여성들이 많이 요즘 진입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여성들에게 맡겨요. 이 남성들이 이 수사를 할 경우에 엄청난 일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박유천 씨 사건 때 국민 재판을 한 거예요. 그때 검사가 뭐라고 물었는지 아세요? 그 피해자인 여성한테 허리를 이렇게 돌려서 비틀면은 밀어내거나 떨쳐낼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런 질문을 했어요. 2009년이었나요? 단역 배우 자매 사건. 저 그 사건 알아요. 그 사건이 기가 막히죠. 저도 정말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을 했고 네. 그 스텝진한테 집단 성폭행을 당했고 자살했고 또 여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아버지가 얼마 후에도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고로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싸움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단역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2차 피해였죠. 전형적인 2차 피해,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저쪽에 그 가해자들이 앉아있으면서 듣고 있고 툭 치고 지나가고 성폭행했던 가해자들이 그러고 있고 나중에 이제 정신 먹고 온 경찰관들이 아, 저 여자야? 뭐 당한 애가 저 여자야? 이러면 지나가는 거야. 그거 모멸감. 거기다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12명하고 잔 아가씨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말이 돼요? 속된 말 요즘처럼 멘붕에 빠져가지고 경찰서 나오자마자 찾기로 뛰어들었고 엄청난 사건이죠. 지금 같으면 한 가정이 정말
몰락해버린 겁니다. 저기 법에 보면 그러니까 층층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이대거나 뭐 아주 흉기를 들이대고 또는 아주 강한 완력을 근육을 써서 하는 강간이 있고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강간이 있고 또 고용관계라든지 뭔가 어떤 보호 감독 관계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층층이 있어서 대부분 그 어디엔가는 해당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엄밀한 아주 가장 최상층에 있는 강간이 조금 좀 그렇게 이제 개념 정의가 협소하게 돼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성범죄를 포함해서 모든 범죄의 어떤 형량, 처벌 형량이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좀 적게 돼 있지 않느냐 네. 지금 이제 이런 비판들이고 실제 그렇게 적게 규정이 돼 있는 건 맞아요. 최근 정부도 국회도 미투 피해자의 편에 서서 열심히 힘을 보태고 있죠. 그런 의미로 보다 현실적인 법안을 하나씩 우리 외부자들이 제안을 해보죠. 전 작가님. 저는 일단 이번에 보니까 김지은 씨 등 이런 여성들, 미투한 여성들에 대해서 댓글들이 너무 살벌하고 정말 사악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상처를 받아서 나 이 댓글은 고발한다 하면은 벌금형을 저는 내리는 법안을 발의하겠어요. 요즘 같으면 이게 당사자 앞에서 말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잖아요. 더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앞에서 말만 하면 이 사람들만 듣는데 네. 올리면 10,000명, 2만 그러니까요. 명, 10만 명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거니까. 또 퍼날르기도 네. 하고. 네. 국회가 또 이럴 때 발빠르게 움직이지요. 미투 관련해 가지고 현재 앞에 계시는 김경진 의원님을 포함해서 지금 33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김경진 의원님의 법안 내용은 제가 봐도 뭐 납득할 만해요. 열심히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뭐 이렇게 원래 그런 법이 있고요. 네. 그 법을 개정안? 일부를 개정한 안입니다. 그 내에서 네.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가 생기면 사업주는 즉시 피해자에 대해서 일정하게 상담이라든지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해 줘야 되고 만약에 사업주가 이걸 취하지 않고 무시를 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사업주에 대해서 제재하는 내용이 극히 미약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되고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강한 형벌로서 다스리겠다. 그동안 예를 들어서 뭐 기껏 이야기를 했더니 두 사람 불러놓고 그렇죠. 악수해라. 야, 진짜. 있을 수 있는 거 그냥 이렇게 했던 네, 거 네. 이제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칩이 지나고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나라마다 봄맞이로 바쁜데요. 한중일 정상들의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날씨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훈풍이 불고 있는 서울의 진중권 캐스터. 네, 패스웨로 TV의 진중권 캐스터입니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청와대는 완연한 봄입니다. 북쪽 한파 경보를 깨고 대륙 간 중매 외교에 성공한 문재인 대통령은 4강 외교를 꽃피우며 지지율 온도까지 쭉 상승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상승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비슷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생각보다 잘하시는데요? 잘하네요. 그 2017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7월에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가서 그 한반도 운전자론을 피력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꿈꾸는 얘기다. 그다음 굉장히 비아냥의 대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실제로 그게 이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차량의 운전대를 잡으신 것 같고 오히려 그때는 코리아 패싱 이걸 우려했는데 지금은 차이나 패싱 그리고 재팬 패싱이 되어버린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뭐냐면 아베가 또 이제 일북, 그러니까 북일 회담하겠다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게요. 글쎄요. 그냥 상황상 잠시 컨트롤을 하고 있다. 불안한 운전대예요. 어쨌든 상수는 미국과 북한이다. 왜냐하면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주체는 북한이고 네. 이걸 무력으로 진압하고 한 방에 깨버리려고 하는 주체는 미국이고 네. 그리고 과거 경험을 가지고 보면 이게 실험 중단에서만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트럼프가 가령 어느 순간에 여기서 빈틈이 보인다. 네. 안 때릴 수도 있다. 안 때리는 쪽으로 미국 내부의 정책이 확정이 된다. 이러면 북한은 또 어느 순간에 어디로 튀어갈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양쪽을 잘 조심해서 묶어가면서 가야만 이 운전대가 의미 있는 운전대가 되는 것이지 네. 그냥 임시적인 운전대고 어떻게 될지는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다. 돌발 변수가 언제 있을지 모른다.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어떤 교섭을 통해 가지고 얻어진 결과를 갖고 중국, 일본 이렇게 쭉 돌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능동적인 능동태 외교를 했다는 건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분위기는 좋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확실히 운전석에 앉아 있고 문제는 이 손님들이 택시값이 있느냐 문제예요. 특히 김정은이. 그러니까 여기서 택시가 주저앉지 않게 하려면 김정은이 몸무게도 좀 줄여야 되고 마음도 비워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 김정은이라는 승객이 어느 정도의 각오가 되느냐. 그다음에 김정은도 사실 불안하지만 저는 좀 트럼프도 막 그냥 트위터로 그냥 자기의 그 국무장관을 이렇게 자르는 걸 보고 세상에 이런 일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돌발적인 사람들끼리의 합승이다. 이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운전을 하고 가요. 그런데 뒤에 승객들이 운전의 목적지가 명확치가 않아요. 자, 똑같이 광화문이에요. 동대문 탔습니다. 김정은이 생각하는 광화문과 트럼프가 생각하는 광화문이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고 또 남북 정상회담인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정말 제대로 목적지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갈 수 있을 것인지 뒤에 있는 손님들이 태우긴 태우는데 치고받고 싸워서 앞에 운전자까지 막 흔들릴지 왜? 뒤에는 등치가 워낙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두고 볼. 그러니까 비관도 낙관도 아닌 일단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번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에 나가 있는 전역 특파원 아베 총리는 오겐키 데스까? 도쿄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건강한데 아베 총리는 그렇게 건강치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박이 막 쏟아진 데 이어서 천둥, 번개, 그다음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베 총리가 물에 완전히 젖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학 스캔들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완전히 탈진 상태였는데 문서를 조작했던 관료의 행각이 드러났고 부인의 엄청나게 경솔한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소 부총리는 지금 아마 사임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이 따뜻한 4월이 되면은 이 벚꽃을 보러 가려고 생각했던 것처럼 올해 안에 개헌을 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야무진 꿈은 이제 접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일본의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와, 완전 일본의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와, 완전 대본 없이 그냥 와. 최고야, 최고. 대본이 없이 그냥 하는 거지. 아니 왜 이게 대본이 최고다. 필요한가? 진짜 아니 왜요? 너무 기자가 이런 다르다. 안녕하래 봅시다. 지금 왜? 근데 이제 이 사학 스캔들은 이 악기의 부인이 아주 친했던 사학의 그 우익적인 성격을 지닌 사학의 그 교장한테 13억 원쯤 되는 땅을 1억 원이라는 아주 헐값에 팔아넘긴 사건이에요. 네. 근데 그게 나라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서는 말하자면 알아서 해주는 밑에 있는 관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베 총리와 악기의 부인이 저렇게 힘들다. 그러니까 이른바 내가 손닦으라고. 알아서 이 위조를 해준 말하자면 이제 재무성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천하에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베가 사인 위기가 여기까지 몰렸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네. 이번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사히 신문이 굉장히 이제 주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은 아사히가 죽든지 아베가 죽든지 한 명이 죽어야 끝난다라고 일본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사히가 재무성에서 아베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건 조사했었다. 보도한 순간 이제 아베 측에서는 허위 보도다. 자, 둘 중에 하나 죽는다 했는데 마이니치에서 추가 보도를 때린 겁니다. 14건에 310개의 조작했었다. 하니까 이제 결국 현재 승자는 아사히. 이제 아베가 거의 죽을 상황. 일본 정부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죽어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 야당이 지리멸멸입니다. 지금 일본 야당이 분열돼 있고 의석수가 너무 차이가 나요. 일본 자민당하고 그래서 일본 야당이 제대로 공세를 펼 수 있을 것인가 여부.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는 그 경제가 좀 돌아가고 있어요. 일본 경제가 지금 어느 정도 잘 돌아가냐면 완전 고용 상황입니다. 청년들 일자리가요 넘쳐요. 그렇죠. 그다음에 못 기업들은 구해줬는데. 역대 최고의 지금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경제 성장은 지금 8분기째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워낙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나비한테 이제 지금 유리한 거죠. 일본의 경우는 이제 정치적으로도 볼 때 아베가 갖고 있는 이 파벌의 뿌리라는 건 그렇게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외부자들을 위해서 이제 일본에 이제 다 물어봤어요. 네네. 그래서 아베가 이거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거의 공통된 답이 아소는 물러날 것 같은데 아베는
아직 모르겠다. 자, 정치 인생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접대 본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 국정원장 맞이하는 게 좀 자세가 달랐죠? 그게 이제 아베 스타일, 일본 스타일이죠. 원래는 그 평창 올림픽에 왜 왔느냐? 그 남북이 가까이 가는 거 막기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 문재인 대통령 뜯어말리러 가겠다라고 하고 노골적으로 얘기까지 하고 왔고 실제로 그런 식의 분위기를 갖다 연출까지 했잖아요. 시각적으로.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특사단 만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우리 홍준표 대표가 조금 난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계속 있었던 게 아베 준표 동맹, 이념 동맹이었는데 이 아베마저 빼봐낸 거예요 지금. 국정원장이 가자마자 사실은 곧바로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1박 2일 염두에 두고 지금 올라가셨고 미국과 중국 또 한국, 북한 간에 사실은 이미 합의가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눈치가. 다만 거기서 일본은 조금 비껴나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베 수상이 상당히 좀 당황한 모습이 아닌가. 특히 또 미국의 의중이 거기 있다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미국 의존적이거든요. 미국의 의견을 중시하다 보니까 미국 형님들 왜 우리를 이렇게 뺀지났냐. 이 생각 때문에 잽싸게 그 분위기를 파악하고 거기로 이 자세를 바꿔요. 의견을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기자까지는 반대했잖아요. 이런 식의 접근을 반대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미국과 우리 일본의 압박이 주요한 결과다라고서 또 숟가락을 딱 하나 얻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15분이었는데 그게 65분으로 1시간을 넘겼다는 거는 아베가 그만큼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물어볼 게 많았다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럼요. 거기서 사담 나눌 이유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일본 정부가 밝히는 게 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3억 엔을 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베가 작년에 그 사스 스캔들이 터질 때 지지율이 곤두박쳤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내각의 지지율 20%에 도달하면 내가 사퇴를 하는 총리 사퇴를 하는 게 관례였는데 거의 그 선까지 왔는데 선거를 치렀어요. 그런데 선거를 치르면서 북풍 정말 우리가 말하는 부산 바람 보면서 압승을 한 겁니다. 여기 압승은 야권이 분열되면서 그 덕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살아났습니다. 과거엔 자민당 2번밖에 할 수 없었는데 최근 자민당 당원을 바꿔 3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 9월에 3번째가 아베가 들어가요. 그러면 3년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까지 자민당 총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이 굉장히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지난번도 북풍 때문에 살아났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살아나야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상회담을 시도할 것이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일본 사람들이 북한에서 느끼는 현안 2개입니다. 1. 북한의 미사일 문제. 2번째가 납북자 문제. 그러니까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일본 정권이든지 간에 들어오면은 북한의 납북자 문제는 해결하겠다 하고 오는데 이번에 그 문제를 만약에 북한과 협상을 해서 풀면은 아베는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북일 정상회담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진핑 주석도 특사단을 굉장히 환대하는 분위기였다면서요? 현재 중국의 양의 기간입니다. 양이라는 것은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우리 지금 국회, 그다음에 정협 두 회의가 중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회의인데 두 회의가 열리는 중간에는 시진핑이 외국 손님들을 안 만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했던지 정용 실장을 만나가지고 뭐가 그렇게 궁금했는지 정말 자세히 물어봤다고 그래요. 이제 더 재밌는 건 북한이 중국을 요즘 시대 말로 하면 벤치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불안한 겁니다. 대체 김정은의 생각과 트럼프 생각이 뭔지. 그런데 정의용 실장은 정말 북한 핵 문제에 가장 키를 잡고 있는 두 사람 지금 조금 전에 만나고 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는 환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뭐 중국 측 입장으로는 정말 모든 정을 빼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 그런 만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얘기 나온 김에 시 황제가 등극한 베이징 기상 예보도 안 들어볼 수 없죠. 중국통 안영환 원장님, 지금 베이징 대기 상황 어떤가요? 시작했어요? 이게 위성 시간이 있어서. 예. 시작하겠습니다. LOTV 안영환입니다. 자, 베이징의 황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은 황사가 없습니다. 시진핑이 국가주석 상연임을 취한 이후에 베이징 분위기는 매우 좋습니다. 작은 규모의 황사는 있습니다. 지금 베이징에서는 곰돌이 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곰돌이 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시진핑 닮았다고 인터넷 검열합니다. 그래서 베이징 시내에서 곰돌이 풀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내몽골에서 황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황사가 지금 올 것 같습니다. 곧 거대한 황사가 올 것을 시진핑 걱정하고 있습니다. 황사의 이름은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시진핑의 미래가 베이징이 어떻게 캄캄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황사바람이 베이징을 거쳐서 한반도 서울까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깊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KBS.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KBS. 아닙니다. 아닙니다. 헬로 TV. 잘했어. 자,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약간 시대착오적인 것도 일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중국의 프로젝트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몽을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루었던 경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군사 대국화를 하고 쉽게 말하면 미국과 한판 정말 붙어보겠다라는 강대국 대결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지금의 그 집단 지도 체제가 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내가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박정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중국의 시스템이 간단히 설명드리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집단 지도 시스템은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7명의 영이 있다는 표현도 해요. 거의 동등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이 7명 중에 자기가 왕이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정말 그들 중에 킹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경제 분야는 총리 리커창이 해왔었는데 이제 경제 분야도 본인이 영도 소재를 만들어가지고 경제 분야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시진핑 가의 군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자기 세력으로 1인 독재 시스템을 지금 만든 게 현재 중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의가 있죠. 마르크스 레닌 주의예요. 이게 1위입니다. 그 밑에 뭐가 있냐? 마오쩌둥 사상이 있어요. 2위고 세 번째가 딩샤오핑의 이론인데 이게 3위거든요. 이번에 자기를 넣은 거예요. 시진핑 사상으로. 그러니까 마오급이 돼버린 거라는 거죠. 중국이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정치 구조도 리버럴해져가지고 결국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서구랑 비슷해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거꾸로 돌아간 겁니다. 지금 뭐 그만큼 시진핑의 권력이 어마어마해졌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시진핑이 뭐 권력이 더 세지면 세질수록 편하겠죠. 우리가. 예. 어째서요? 독재자 본인하고만 잘 거래되면 지난번에 저는 사드가 굉장히 불편하게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편이. 제가 볼 때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적인 어떤 권력 강화를 위해서 이 상황을 일부러 이용한 거죠. 극대화시켜서 이용을 한 거예요 보면. 맞아요. 근데 중국 내부에서는 시진핑 독재 체제가 완벽하게 구축이 됐잖아요. 네. 그럼 주변 나라 괴롭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편하게 잘 지내면 돼요. 그냥. 절대로 우리한테는 좋은 영향이면 영향이지 나쁜 영향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뭐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시진핑이란 개인의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진핑은 중국을 확대하겠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한테 그럼 옆에서 걸리적거리면 언제든지 공격적인 민족주의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게다가 중국 내부가 이렇게 1인 독재가 되면 이제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혼란이 왔을 때 국내에서 그 독재자 공격을 받으면 전쟁을 벌여서 국민들의 관심이 이를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한 나라가 사실은 안정돼 있으면은 이웃도 안정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제2의 천안문 사태도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의 그 유복함을 중국 국민들이 이제 만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음 욕구는 뭐냐? 좀 더 자유로운 민주화 이거를 요구하게 될 거예요. 네. 지난번에는 우리 제 옆자리 게스트로 오셨고 오늘은 수습사원으로 함께 하셨는데 오늘 어땠을까? 뭐 즐거우셨을까 모르겠어요. 너무 길어. 아 우리 좀 빨리 끝냅시다. 좀 좋은 얘기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근데 그래야지 끝나요. 그래요? 좋은 얘기? 여기 지금 만표. 좋은 얘기 할 때까지.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역시 정규직 사원분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이 수습 사원으로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